2009년 1월 15일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케입니다. 제가 영화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사에게 있어 건강한 신체는 일을 함에 있어 필수입니다. 한국에서의 정년퇴직은 만 60세이며 건강한 신체와 기량을 유지한 분은 만 65세까지 항공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에 만 67세로 연장하였습니다. 항공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함께 사건을 분석합니다. 승객 전원을 살리고 영웅으로 지켜 세워주더라도 기장님의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사고가 아닌 경미한 실수를 함에 있어서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건, 즉 관제사의 지시 불이행, 공항에서 택시 오진입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조종사들은 매 순간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비행에 임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핵심은 두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허드슨 강에 내렸다고 주장하는 캡틴 설리의 주장과 달리 한쪽 엔진이 아이들 상태로 추락 직전까지 작동하였다는 항공안전당국의 주장입니다. 아이들 상태란 자동차로 비유하면 악셀을 밟지 않은 미니멈 파워가 작동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한쪽 엔진은 정상이어서 파워를 넣고 비행할 수 있었기에 허드슨 강이 아닌 공항으로 충분히 착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조사단 측에서는 엔진 2개가 다 나갔더라도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본 결과 충분히 공항에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800피트 정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통 조종사는 정상 작동하는 엔진을 아이들 상태로 착륙하기 위해서는 1마일에 300피트로 계산해 9마일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예 엔진이 나갔을 경우에는 마일당 400피트 강화한다고 계산하여 7마일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2마일 차이 나죠? 시뮬레이션으로 볼 때는 모두들 무사히 착륙하였네요.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뒤에서 밝혀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같이 보시죠. 여느 때처럼 기장님들은 비행을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이네요. 미국 항공사들은 탑승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칼같이 자른다고 알고 있으나 허드슨강 투어의 마지막 손님 3분을 태웁니다. 평생토록 회자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비행하기 전에 객실 승무원들이 안전에 관해 설명을 해주죠. 꼭 읽어보시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시죠. 멋지게 라인업 클리어런스를 받고 엔진을 점검합니다. 이륙 허가를 받은 후에는 토가를 통해 이륙 파워를 넣고 속도를 냅니다. 엔진은 멋진 굉음을 내며 힘차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륙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센터라인을 잘 지키면서 가는 부기장의 모습입니다. 특정한 속도가 되면 기술을 일정한 레이트로 천천히 들어줍니다. 공중에서도 활주로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작을 하는 모습이네요. 이제 안전하게 떴으면 기어를 넣습니다. 이륙해서 보는 도시의 경관은 아름답지만 실제로 통신과 기계 취급에 바빠 잘 보지는 못합니다. 공항 주변에는 실제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방해가 되어 공항 직원들이 공포탄을 쏘아 쫓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유독 새가 많았나 봅니다. 보통 한두 마리는 엔진으로 빨려 들어와도 엔진에 이상이 없으나 수십 마리가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담이지만 미국 객실 승무원들은 포스가 있어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많이 친절하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승객들을 위한 안전요원입니다.
조종사들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십수개의 메모리 아이템이 있습니다. 즉,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전히 나갔을 경우, 여 문제 등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워서 조작합니다. 현재는 2개의 엔진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바로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외운 대로죠. 긴급 조치를 취했으면 나머지는 매뉴얼에 나온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viate, Navigate, Communicate 순서입니다. 항공기를 컨트롤해서 안정화시키고 이후에 항로를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관제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알릴 때는 메이데이라는 용어를 붙여 비정상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하면 관제사는 그 항공기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모든 요청에 있어서 협조를 해줍니다. 비상사태에 있어서 한 명은 비행에 몰두해야 하고 다른 분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이래서 조종사는 2명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런 긴급 상황은 조종사들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제사 및 구조대 등의 협조를 받습니다. 조종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침착하게 합니다. 그렇게 매번 훈련을 받기도 하죠. 또한 조작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매년 5번 정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장님들이 승객들에게 Brace for Impact이라는 신호를 주면 충격에 대비하라는 말로 벨트는 물론이고 머리를 숙이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미 2개의 엔진을 잃고 2800피트에서 하강하고 있는 비행기는 정확한 고도는 모르겠지만 관제사가 제시한 가장 근접한 공항 7마일까지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비행학교에서부터 비행을 배울 때 긴급 상황으로 착륙을 해야 된다면 인적이 드문 곳에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장님은 허드슨 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항공기는 도시처럼 밀집한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에 1000피트 이상의 높이로 날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집에 계시다가 항공기가 도시 위로 낮게 날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직감하시면 됩니다. 딱 보셔도 고도가 낮은 게 보이시죠? 빠른 결정을 못 내리고 다른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걸로 예상합니다. 비행기는 기어를 내리지 않고 지면에 가까워지면 조종사들에게 경고음을 통해 알려줍니다. 배면 랜딩이 아닌 기어를 내렸으면 기어의 저항이 심하게 전달되어 동체가 파손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봐도 기가 막힌 랜딩입니다. 충격이 강하지 않아서 조종석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항공기 기체도 전혀 파손이 없고 손님들도 전부 무사합니다. 비상구 쪽에 계신 분들은 이륙 전에 항상 승무원들이 와서 문 여는 방법 및 협조를 구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승무원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교육을 잘 받았으니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모두 무사하실 겁니다. 기장님은 항공기의 최종 책임자로 마지막까지 승객들 모두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항공기에서 나옵니다. 기장님이든 승무원들이든 비상 장비를 사용하는 교육을 매년 받기 때문에 능숙하게 다룹니다. 이런 실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셈이지요. 기장님은 모두가 생존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네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손님들을 챙기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합니다. 다시 조사위원회로 돌아가 청문회에서 캡틴 썰리가 지적한 인적 요소를 적용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조종사도 사람이니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요소를 적용하니 에어버스사 조종사 모두 무사히 착륙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왼쪽 엔진이 작동했다는 항공안전당국의 주장도
오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두 엔진이 완전히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로써 설릭 기장님의 모든 판단이 정확하고 현명하였음을 증명하게 되었고 모두들 그를 진정한 용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파이키였습니다.